스크린이 거치자 눈앞에 하늘이 펼쳐졌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천체들이 쏟아질 듯 가득했다. 항성과 그 빛을 반사하는 행성과 위성들이 굽이쳐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고 말할 것이다를 만났으며 어디선가 성단이 태어났는데 나에게 주격 조사가 내렸다. 모든 사태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결국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그것이 중요했다. 먼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어가 내려온다의 첫 번째 챕터 때문인데요. 삶이라는 중력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는가, 이런 주제는 무겁긴 해도 종종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계몽적이죠. 귀엽고 뭔가 성취하거나 목숨보다 중요한 산물을 얻어내곤 합니다. 작가님 소설집 첫 번째 장인 마지막 로그는 안락사를 다루고 있어요. 안락사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선택적으로 생명을 마감한다는 일치점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76%가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에 동의한다고 나왔고요.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법제화되려면 사회적 담론이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동조합니다. 안락사 관련 책들을 보더라도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트렌디한 시대 정서, 도덕 또는 종교적 가치로 재단하는 구조가 많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로그를 읽으면서 죽음 자체가 하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겠다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존엄하면서도 선택적인 죽음 말입니다. 작가님은 이 단편으로 데뷔하고 한국과학문학상도 수상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안락사를 사유하는 근간에 달라진 게 있는지, 또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행본을 쓰기 위해서 4년 동안 썼던 단편들을 거의 다 새로 썼어요. 사람이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변한 게 뭐 주로 작가적인 자의식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소설가로서 뭐 기술이 조금 늘었다고 느낀다던가 이런 식이었다면, 마지막 로그는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로그를 처음 쓴 건 2017년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기회를 달라, 혹은 죽을 용기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 다 거짓말이다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또 사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외침을 들을 때 좀 피곤하게 느끼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돌이켜보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죽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말을 정말 하고 싶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사실 점점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사회적 조건이 이렇게 안 좋아질수록 안락사를 둘러싼 그런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부디 그 논쟁이 죽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논의로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어요. 초장부터 죽음을 논했으니까 이번엔 인생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제게 작가님의 책을 선물해준 분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유랑자가 쓴 책이라고. 처음엔 흔한 디지털 노마드인 줄 알았습니다. 작가가 되기 전부터 대륙을 오가면서 여러 나라와 도시를 많이 오가셨더라고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경험들이 비루하게 느껴지셨는지, 아니면 익숙해진 것들 사이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게 마땅치 않았는지, 또 아니면 한정된 시간 동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애써 찾아다니셨는지, 그렇다면 그 성향이 작품 속의 캐릭터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곳에서 머무르는 경험이 혹은 시간이 비루하다고 느낀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착하지 못하는, 정착을 계속 유예하는 이런 시간에 대한 조바심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옮겨 다닌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였는데, 그냥 직업상의 이유랄까? 그런 것 뿐이었고요. 어디로 이주를 하든 그 관광객이 아닌 정착민으로서 로컬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회와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고 피상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로컬 뉴스도 열심히 챙겨봐야 하고, 한국어로 번역된 뉴스 말고
각종 시스템이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로컬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배경이나 이런 게 제각각이면 그에 따른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것도 생겨서 캐릭터를 구상할 때 좀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옮겨 다니다 보니까 정체성이나 소속감이라는 게 한 인간의 퍼스널리티나 아니면 그 삶의 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밖을 떠돌면서 하게 되는 고민도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그 나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소설을 쓸 때도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배경이 실제 그 사람들의 결정이나 사고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이 인터뷰는 골목 책방 시즌 1의 마지막 편입니다. 저희 과학책장은 사람들이 과학 소식에 관심을 갖고 또 과학 베스트셀러가 좀 매일매일 바뀌는 날을 꿈꿔요. 이게 현실이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과학 동화나 과학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혹은 한 가정이 변화를 준다고 될 일은 아니겠죠.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과학책이 대중화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골목 책방이 작가님들의 책을 구매해서 조언도 얻고 보유권 친구들에게 기부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작가님도 과학이 대중화되는 세상을 기대할 거라 사료되는데 과학이 사고의 중심이 되는 사회, 더 나아가 과학책이 성경만큼 많이 읽히는 시대를 주제로 단편을 쓸 생각은 없으신지 애둘러 여쭤보고요. 또 막상 그 주제를 상상해보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재미있는 질문이었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제가 천상문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력을 생각할 때도 직업을 생각할 때도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과학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사실은 이과였는지도 모르겠다. 그 잘못된 적성을 추구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적 사고방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성격? 신조 뭐 이런 거랑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가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건 과학적 사고가 당연시 되고 그것이 윤리와 맞먹게 된다는 말일 텐데 과학적 사고라는 게 결국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운 뒤에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태도잖아요. 근데 그런 태도가 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아무래도 과학이 아니라 정치와 선동이 사람들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 부디 과학이 대중화되기를, 과학책이 성경책만큼 많이 읽히는 시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회의가 되기도 합니다. 이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그 넷플릭스에서 돈 룩 업을 봤거든요. 정말 울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봤는데 과학자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요즘에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그것이 작품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 말씀하신 그런 소재는 뭐랄까 유토피아,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고 실험을 해볼 수 있게 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삶, 참 근사하고 우아한 직업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활자로 창작하는 분들을 보면 더더욱 세밀하고 또 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작가님은 영화 취재 기자로서 작품을 논평하는 일과 직접 표현하는 연출자로도 활동한 서로 상반된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 또는 발상의 전환, 이 일상인 창작자에게 그런 경험이 도움되는지 이게 마치 온오프 스위치처럼 전혀 다른 게 맞는 거잖아요. 평생 직업이 옛말이 된 이 시대에
다양한 경험을 바라는 그런 이들에게 도움이 될 듯해서 여쭤봅니다. 그때까지 진로를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로. 이사를 자주 다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뭐 뭘 공부했고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런 소개를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시작하면 너무 장황해져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좀 웬만하면 시작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버릇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작가 소개도 몇 번 쓴 적이 있지만 그렇게 장황한 궤적을 끌 만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 언어 혹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설을 쓰고 소설가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긴 것도 제법 운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만났던 경험은 소설 쓰기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캐릭터 사전 같은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부작용이라면 난 모르는 타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 어느 학교에 뭘 전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사람을 재단하게 되는 경향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성급한 일반화를 저지르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혼자서 마음속으로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저의 첫인상 혹은 제 일반화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오는 재미도 개인적인 재미도 있어서 즐기는 편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의 나열 속에서 패턴이 아니라 이야기를 찾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직업을 찾는 게 결국은 직업 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아이의 진로를 생각할 때도 뭔가 그런 직업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문해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결국 멀게 보면 취업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책방이라는 형식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골목 책방인데요. 골목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잖아요. 모습도 모두 다르고요. 국밥집 하나를 창업하더라도 목을 따지고 금싸라기 땅이니 남향이니 하는 잣대들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우리네 골목 책방은 어떤가요? 간신히 명목을 유지하던 오래된 책방은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 시한부를 채우고 있고요. 새로 태어난 젊은 책방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형태로 생존을 탐색합니다. 오래된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 골목 책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골목 책방은 어떤 방식으로 곁에 존재했으면 하시나요? 5살 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여기서 이 동네에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래서 골목 굉장히 익숙하고 골목에 뭐 슈퍼마켓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가게에도 추억이 많이 있어서 골목 책방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되게 정겹게 다가왔어요. 근데 한국을 떠난 뒤에 또 한참 있다가 생긴 책방이라서 여기 이런 장소가 있는지 몰랐는데 각종 이벤트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 책을 살 때 종이책 거의 안 사거든요. 게다가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종이책은 정말 어마어마한 짐이 돼요. 그래서 전자책 위주로 사고, 한국에 나와서 책을 사게 되더라도 온라인 서점에서 종이책을 사서 배송해서 읽고 두고 가거나 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좀 힘들죠.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일종의 큐레이터 같은 역할을 결국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작은 서점들이, 작은 독립 서점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운영하시는 분의 취향이나 아니면 관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결국 이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SF도 콘텐츠를 접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다 결국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큐레이션 역할을 하면서 책과 읽힘 같은 과학 서적 전문 서점이라면 누리호 2일차 발사 때도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관련한 뭐 로봇 공학이나 아니면 우주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책 같은 거 나름 시의성을 따라서 큐레이션을 해서 함께 읽자고 제안을 하든가 아니면 각종 강연회를 준비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논현동에 위치한 책과 얽힘에서 오정현 작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한 작가님들의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작가님들을 인터뷰하면서 구입한 과학소설 등은 모두 파주 보육원에 기증될 예정이에요. 뮤지컬 배우 고셋별님과 함께 동행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인터뷰한 많은 작가님들께 드렸던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보육원 어린이들 또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 건데요. 이 친구들이 작가님의 책을 접하고 어떤 마음을 갖기를 희망하세요? 타인의 생각을 점유하려는 방향으로 드린 질문은 아니고요. 그저 독서에 도움을 준다면 어떤 멘트를 하고 싶은지요? 시설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뉴스나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뭐 덕분에 다른 이런 개인 후원 같은 것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인터뷰 섭외 연락 주시면서 바로 육아원에 책을 기증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선뜻 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의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정답이나 정상 같은 거는 없다는 거를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 인생과 경험을 책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긴 시간을 들여서 긴 글을 읽어보는 경험 자체가 주는 위안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뭐 소설도 잘 읽지 않은 시기에 과학이라고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질 텐데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읽다 보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